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출근길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 이틀 비가 내리더라도 소강 상태를 반복하더니 이번 주엔 일주일 내내 비가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더 세력을 키워서 곳곳에 집중 호우가 내릴 우려가 높다고 하니까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더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폭우와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다시 채소값을 중심으로 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라면 가격도 내리고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질 뉴스도 있었는데요. 날씨의 영향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30% 가까이 뛰었고요. 상추가 72%, 오이가 67%, 얼갈이 배추도 59% 이렇게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달엔 날씨 영향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다음 달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농가도 소비자도 갈수록 여름 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비 소식, 몸과 마음도 여느 때보다 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7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름철 고민인 다이어트와 관련해 건강하게 살 빼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잠시 후 농작업 정보에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국산인 이것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밭에서 나는 고기 최고의 단백질이고요. 이걸로 장 담그고 두부도 해먹고 여름철엔 이걸 갈아서 국수를 해먹죠. 식물성 단백질인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네, 또 최근에 파종하신 소식 있다면 전해주시고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식물성 대체식품을 만드는 핵심 물질을 국산 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공주대학교와 협력연구를 통해서 식물성 대체식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인 분리대두 단백 대신 국산 콩으로 식물성 조직 단백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분리대두 단백은 콩에서 단백질을 분리해서 정제한 후에 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대체식품의 중간 원료인 식물성 조직 단백을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생산하는 곳이 없어서 전량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적용되면 국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네. 국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구진들이 콩 품종별 단백질 특성 및 식물성 조직 단백 제조 적성 시험을 통해서 국산 콩 품종인 미소의 가루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저장 단백질 조성과 베타 병풍 구조 비율이 낮고
식물성 조직단백을 만들었을 때 대조군인 분리대두 단백으로 만든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도와 탄력성이 낮고 절단 강도는 유사해서 가공식품 제조 적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 수입 분리대두 단백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콩 소비를 늘리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대체식품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압출 성형 공정에 따른 국산콩 단백질의 구조 변화 연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에도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기술을 상용화시켜서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은 소식 계속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장마가 계속되면서 강우와 폭염의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마 전선이 올라가면 강우가 지속되고 지나가면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그리고 다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정체정선의 위치가 달라져서 강수 집중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상정보에 관심 가져주시고 피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벼농사는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해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잎돌병 등 병해충과 시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잎돌병이 심하게 발생한 논의 경우 이삭거름줄 시기에 낮은 온도가 계속되거나 장마가 계속될 경우에는 칼리비로만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은 이삭이 펴기 전 전용 복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이삭이 펼 때까지는 논물을 2 내지 4cm 깊이로 걸려대기를 실시해 주셔야 뿌리의 활력이 좋아져서 좋습니다. 네.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콩, 옥수수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파종한 콩은 흙덮기 작업을 긴매기와 겸해서 실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콩에 꼬투리가 생기고 콩알이 크는 시기에는 노린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품질과 수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미리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옥수수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확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옥수수는 수염이 난 후 20 내지 25일, 그리고 초당옥수수는 23일에서 25일에 수확하시는 것이 당도와 맛을 고려할 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찰옥수수는 25 내지 27일경에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은 옥수수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고 수분도 많은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작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배추, 무, 장마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건가요? 고랭지의 경우 경사가 심한 밭들이 많아서 장마철 기습폭우로 인해서 침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침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흙으로 채워주시고 더 진전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침식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토양 유실과 함께 비료 성분도 함께 용탈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에는 추비를 반드시 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 시기 중에 석회결핍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 초기에 연마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입회해 살펴해 주시면 됩니다. 또 무름병이 자주 발생하는 포장은 약재 방제를 5 내지 6립이 나온 후에
7 내지 10일 간격으로 살펴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과 재배 농가는 장마기 이후에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사과는 견무늬 썩은병과 갈색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견무늬 썩은병은 장마기에 비산된 포자가 감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포자는 25 내지 35도씨 범위에서 8시간 동안 가실 표면이 젖어 있으면 100% 발화하게 됩니다. 생육 전반기까지 보호성 약제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고 장마철부터는 철저하게 치료용 약제 위주로 방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색무늬병은 16도씨 이하와 32도씨 이상에서는 잎의 수분 조건이 만족되어도 병이 발생되지 않지만 16도에서 28도씨 범위에서는 수분 존재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7월 상순부터는 치료용 살균제 위주의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보면 결국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우 되게 뭔가 시크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 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이 찌는 게 단순히 칼로리 과잉 축적이 아니라 대사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쵸.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사를 고치면서 체지방 대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제가 지난 7년 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네. 정리한 걸 얘기하면 이걸 스타일스 다이어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타일스 다이어트. 네. 스타일스는 이제 영어 알파벳 STILES STILES LES 6가지 철자를 이제 딴 건데요. 예. 각각이 어떤 특별한 명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S는 Stop Eating Bad Food. Stop Eating Bad Food. 네. 나쁜 음식 먹지 말아라. 네, 지난번에 마음 해석이 아프지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네. 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대사를 망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끊는 것. 잠깐만요. 기억나요. 설밀라튀. 네, 설미나튀 그리고 술이 이제 괄호치고 들어있었죠. 에이, 술은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일단 네. 설밀라튀 술. 네. 네. 네, 뭐 이것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고요. 그렇죠. 제가 약간 동기를 좀 부여하자면 되게 신기한 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만나면서 되게 많은 분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분들도 되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칼로리 조절을 하지도 않았고 네.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설미나튀만 한 달 이상 끊었을 때 네. 체중 감량이 3kg 이상 된다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일 맛있는 것들을 안 먹으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좋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은 또 뭔가요? 네, 다음은 T, Time Restricted Eating인데요. 그게 뭡니까? 시간 제한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양이나 또는 종류만 신경 쓰는데 먹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먹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공복 시간을 만들 때 우리가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몇 가지 논문들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2018년에 셀 메타볼리즘지에 보면 이렇게 대조군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먹는 팀, 그리고 그냥 평소 우리가 먹듯이 12시간 동안 길게 먹는 팀, 네.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팀은 우리가 먹는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거죠. 뒤에 팀은 12시간 동안. 먹는 양은 똑같고요. 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내용도 똑같고 네. 타이밍은 바꾼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일찍 먹은 팀, 그러니까 좁은 시간 안에 먹은 팀에서 혈압이나 또는 세포의 활성도
또는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게 낮게 나왔고 식욕도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실험은 2022년에 같은 셀 메타볼리즘제인데 8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3끼 먹는 팀 또는 정오부터 4시 간격으로 3끼 먹는 팀. 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기간 동안 먹지만 한 팀은 일찍 먹기 시작하고 일찍 끝을 내고 그렇죠. 다른 팀은 좀 늦게. 점심부터. 하지만 우리가 보기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늦게 먹는 팀이 배고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열어주는 유전자들이 조금 더 낮게 나왔고 반대로 지방 축적과 관련 유전자들이 좀 더 많이 발현돼 있어요. 최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양이나 또는 종류가 아니라 먹는 타이밍 바꿨는데 그런데 일찍 먹은 팀 또는 먹는 시간을 좁게 줄인 팀이 조금 더 이렇게 식욕이 안정적이고 대사가 좀 더 활동적이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양을 먹는데 네. 시간만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먹는 네. 시간을 늦지 않게 최대한 앞쪽을 당기는 거.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네. 해가 지면 음식 먹지 말자. 그냥 자기 전에 한 6시간 정도 공복을 만들자. 6시간 전에요? 네. 자기 전에? 네. 그러면 10시에 자는 사람은 4시까지 끝내야 돼요? 먹는 거를? 네, 그게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다. 네. 항상 마음 아픈 얘기만 하죠. 너무 속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속상합니다. 아, 속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I는 뭔가요? 네. I는 intermittent fasting. 이게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끔씩 단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 우리가 보통 16대 8 또는 18대 6 이렇게 이런 얘기 해봤는데요. 16대 8? 네, 18대 6 간헐적 단식. 네네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는데 약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4시간 미만의 공복은 단식이라고 부르기엔 좀 모자라다고 말을 해요. 그래요? 그럼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4시간 이상이니까 적절하게는 한 30시간에서 뭐 많게는 72시간 정도. 이걸 이제 가끔씩 하는 거죠. 가끔씩. 가끔이면 어느 정도로 해야 좋습니까? 전문가마다 사실 이게 또 의견이 다른데요.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서 몸에 있는 세포들을 대청소해주고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그때는 이제 음식 영양분을 소화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물만 되는 거죠? 물이랑 소금만 먹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네. 뭐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카페인이 많지 않은 허브차 같은 것들. 허브차. 네, 커피도 안 돼요? 커피는 이제 허용하는 사람도 있고 허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이 기간에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시네요, 되게. 그만큼 삶이라는 게 소중하고 몸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네, 인정합니다. 근데 막 24시간 단식하고 막 네, 뭐 30몇 시간 단식하고 이러면은 거의 뭐 이틀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건데.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굶으면은 막 몸이 너무 힘들다. 뭐 예를 들어 뭐 나 몸에 탈 날 것 같다. 이런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한테도? 네. 이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몸이나 동물의 몸은 이렇게 긴 공복들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복 시간을 적절하게 만들면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대사를 올리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매일 하루 3끼 이상을 먹으면서 그래서 거의 무슨 종교처럼 믿고 있었죠. 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을 잘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이 길어지면 손 떨리고 힘 없고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7년 전에 식단을 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눈 떠서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되게 약간 예민해지고 좀 배고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단식 같은 것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제한 섭취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약간 이렇게 지방 대사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간헐적 단식 좀 괜찮은 스케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단식이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의 단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제한 섭취 그러니까 아침 점심 잘 먹기 이 두 끼 잘 먹기를 약간 기본으로 두고 저녁을 거르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저녁을 걸러라. 네. 그러면 저녁을 굶다가 네. 정말 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 전에 나를 위한 보상으로 네. 맥주 한 캔 정도 안주 없이 네. 괜찮을까요?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입술이 떨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네. 사실 정답만 생각했을 때는 안 그런 되죠. 맥주도 안 먹는 게 맞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안주 없이. 네. 네,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바로 그런 거 하는 게 약간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삶에서 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완벽한 식단보다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것들 또는 내 몸과 마음이 감당 가능한 것들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면 평소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되게 잘 하시고 그러다 가끔씩 내가 약간 조금 오늘은 조금 압박감이 크다. 그래요. 오늘 약간 내려놓고 싶다 할 때 그때 너무 무너지지 않게 내일부터 잘할 수 있게 그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유지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은 또 뭔가요? 네, 그 다음은 좀 약간 많은 분들이 또 들어봤을 로우 캅 L인데요. 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아, 많이 들었죠. 네. 진짜 많이 들었죠. 예.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것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혈액 속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농도, 호르몬의 농도가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막 분비가 자극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많이 움직여도 이 인슐린이 요동치고 있으면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대사를 고치거나 또는 감량이 필요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하루 섭취량을 약 50g 이하 정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100g 이하 정도. 잠깐만요. 50g이면은 뭐예요? 밥 2공기인가요? 한 공기인가요? 보통 즉석밥 한 공기에 네. 탄수화물이 75g 정도 있어요. 하나도 안 된다는 거네요. 네, 한 공기가 좀 안 되죠. 이걸 하루 동안 먹는 건데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밥 한 공기 정도 이하로 하루에 먹는다. 와, 엄격하네요. 그러면 하루 2끼를 음. 밥은 한 공기 다 못 먹고 네.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더 가보죠.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은 exercise 2 운동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운동. 이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각자가 좀 지속할 수 있고 좀 좋아하는 또는 근력을 동원하거나 숨을 차게 만드는 운동들을 일주일에 3, 4회 이상 해주고 그리고 단순히 다이어트를 떠나서 몸과 마음의 어떤 안정이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가능한 한 좀 자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책을요? 네. 네. 산책은 또 새롭네요. 네. 운동도 그렇지만. 예, 이건 요즘에 제가 약간 뇌과학 같은 것들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뇌과학. 예. 그럴수록 산책이라는 게 단순히 칼로리 태우는 걸 넘어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명상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되게 정돈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걸으면 의외로 약간 이런 것들이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계속 해줄수록 우리 몸과 마음은 조금 더 든든해진다, 단단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네.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 아까 출근하다 깜짝 놀랐는데.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럼 이런 날씨에서 산책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산 쓰고? 저는 항상 강박 갖는 거는 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 내내 지속돼도. 아, 그러면 하루쯤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햇빛도 쐬야 되고 햇빛을 쐬야지 또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 같은 그쵸, 것들을 그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리트리버 같은 커다란 이제 강아지들을 강아지. 함께 보호자분들 보면 비 오는 날도 맞고 나가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산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슬립입니다. 슬립. 네, 잘 자는 건데 매일매일 8시간 이상 한 번도 깨지 않고 깊게 자는 거. 최고죠. 이게 어려워서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몰라요. 알려주시죠. 네. 비법.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3가지 모두가 사실 잠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저녁 시간에 빛 조절하기입니다. 빛 조절하기. 네, 빛 노출을 조절하는 것. 네. 우리가 보통 해가 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잠들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문제는 현대 이렇게 밝은 조명들이 밤에도 켜져 있고 네. 그리고 핸드폰이나 TV나 또는 노트북 이런 데서 나오는 블라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사실 전자기기들을 꺼주는 게 좋아요. 아니야, 일단 얘기하세요. 네. 예.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 그 주황색 렌즈로 되어 있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이요. 네, 블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구할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 그런 노란색 렌즈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고 핸드폰을 보시면 조금 더 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좀 안 좋은 거니까. 네, 예. 이것들이 뇌를 깨우니까 밤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늦게 음식 먹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깊게 자려면 공복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그때 잘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배고파서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제 대사가 망가져서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 달 이상은 약간 이런 패턴을 안정화시키면 그러면 약간 저녁 시간에 오히려 공복인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시는 게 네. 현명합니다. 네. 마지막은 또 마음 아픈 건데요. 네. 커피입니다. 커피 전 괜찮습니다. 커피는. 밤에 커피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예. 그런데 사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루 한 잔 넘기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거기서 걸리네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딱 한 달 정도만 커피 단식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커피 단식. 네. 카페인 아예 안 먹는 거죠. 네. 이걸 해보면 처음엔 좀 힘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잠도 되게 쉽게 잠들게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컨디션들이 되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주시면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리 없이 건강하게 대사를 고치고 체지방 대사도 열어줄 수 있고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좀 특별한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죠?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실감날 정도로 생활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서 인공지능 키워드를 정말 많이 다루고 접하게 되는데요. CCTV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CCTV라고 하면은 어느 한 곳에 고정돼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카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인공지능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도입이 돼서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혹은 뭐 지역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이런 빠른 상황을 대처하는 게 네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먼저 알려주는 이런 찍다가요? 부분이 있어요. 네. 찍다가 먼저 알려주다 보니까 현장을 즉시 포착하고서 이제 범죄를 예방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세종시의 한 거리에서 이제 승용차랑 오토바이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부닥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진 지 5분 만에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신고해서 온 게 아니라 CCTV가 알아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CCTV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경보를 울리게 되고 CCTV를 조작하는 건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된 거고 이렇게 CCTV 영상 속에서 배회나 침입 혹은 뭐 싸움, 이런 쓰러짐, 밀집도 이런 수상한 움직임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자동으로 탐지해서 경고가 뜨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세종시에서. 이렇게 CCTV가 설치된 곳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CCTV 자체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세종시에서도 네. 현재 설치된 게 약 2,800여 개의 CCTV가 있다라고 해요. 세종시에만. 네, 세종시에만. 그래서 6명의 인력이 24시간 내내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는 2,800개 중에서 600대 정도가 인공지능 CCTV로 교체가 됐고요. 올해도 100대 정도 더 추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CCTV는 현재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2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오늘 202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지능형 CCTV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렇게 2027년까지는 전부 다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건 사고 시 이제 발빠른 대응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외에도 사실 기업체들도 이런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지능형 CCTV는 다른 기능이 있나요, 혹시? 네, 좀 더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어떤 기능을 강하게 키울까라고 생각하면은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빌딩 등에서 활용이 되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큰 규모의 사람이 검토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이런 공장에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녹화되는 이제 감시 말고 뭐 담장을 몰래 넘어오는 이런 외부 침입자. 야, 왜냐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담장도 굉장히 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그래서 볼 네. 수가 없죠.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태클을 하거나 혹은 또 워낙 큰 규모에서는 직원들도 이제 A라는 직원은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B라는 직원은 못 들어가고 이런 구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당신은 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자동으로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말고도 이제 어느 곳에 화재나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영상에서 먼저 파악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즘 이제 기업형 CCTV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신기한 세상입니다. 근데 네. 근데 도입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쨌든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CCTV다 보니까 사람들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와도 연관이 깊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진짜 뭐 장난 아니게 침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의 한 지역, 제가 사실 작년까지 CCTV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어요. 오. 회사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경기도의 한 지역에 이제 수십만 대가 연결돼 있는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듣곤 했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지은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특정 자동차를 CCTV가 수십만 대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계속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일반 시민이 보면은 불안하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럼요.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전부 다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맘만 먹으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24시간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뜻인데. 네. 근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빨간색 티셔츠에 파란 모자 쓴 사람을 추적해줘 정도까지는 현재는 가능해요. 네. 하지만 얼굴까지는 기록을 현재는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얼굴까지 기록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표정으로 범죄를 벌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 알아낼 수 있어요. 표정.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까지 공개된 건 없지만은 거기다가 개인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과거에 이제 범죄 이력까지 알게 돼서 거리 통제나 이런 사건이 가능할 또 거라고 일어날 수 봅니다. 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던 거 실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사회 감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고도화의 또 이제 최고봉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모든 영상 장비들도 전부 다 지능형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까지 탑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의 정확성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전부 다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매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내역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좀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인식 정확도가 무려 이제 90%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감시사회인 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챗 GPT 네.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도 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한몫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거기 쓰는 챗 GPT에다가 쓰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해당 서버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가지고서 물론 그들은 좀 더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겠지만은 우리의 정보들은 전부 다 해당 서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CCTV나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한 모든 부분들은 약간 데이터가 중심이다 보니 약간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CCTV 외에 네. 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농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돼지를 한 15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때까지는 종이에다가 한 마리씩 얘는 돼지기 뭐시기 이름을 지으면서 네. 각자 관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몸무게가 몇이고 한 마리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도입되는 게 전부 다 또 이제 IoT라든지 혹은 이런 CCTV를 활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상만 가지고서도 이 돼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생긴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눈에는 일반 다 사람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CCTV에서는 이 각자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야.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하루에 몇 칼로리나 소모했는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됐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스마트 이제 관광 도시를 이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지 선정부터 숙소 카드 결제, 뭐 택시 호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제한을 해준다는 거죠. 뭐 AR 정보라든지 VR 정보 이런 것들도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5년까지 25개 도시에다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약간 재밌더라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이지, 인천이지. 예, 수원은 터치 수원, 양양은 고고 양양, 청주는 청주역이라는 이름을 출시됐는데 네. 앞으로 나머지 이제 25개 도시는 어떻게 이름이 나올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또 이게 학교 수업에 네. 도입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은 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입이 됩니까? 네, 이미 이제 시범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 도입이 될 예정이라 있다고 하는데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수학 시간이라든지 아이들마다 이제 공부에 대한 습득량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개개인 맞춤형으로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에 지금 약 2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 때에 비하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20명도 각각 개개인의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를 해주면은 교육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일반적인 이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해서 개개인 맞춤형으로 강의를 해준다라고 이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진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에 다 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교육 말고도 또 하나에는 산불 요즘 또 위험한데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예측하고서 너무 좋죠. 알려주는 것들. 네. 네. 일단은 지역에 대한 이제 뭐 기록들을 전부 다 갖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이력도 다 있잖아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번에 비가 많이 나면은 이쪽에 산사태가 날 것 같다라고 미리 이제 인공지능이 감지를 하고서 여기를 이제 대응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이번에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좀 안전한 삶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뭐 저격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기합니다. 얘기만으로도 신기한데 네.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정말 눈앞에 펼쳐지고 더 확대될 거라는 게 또 기대가 되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에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콩이었습니다. 1805님, 출근길 동반자입니다. 저희가요? 감사합니다. 예.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정답, 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운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 진짜 아침에 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누가 하늘에서 무슨 수도꼭지가 있다면 틀어놓은 것 같은. 네. 그것도 특히, 제 차에만 그런 느낌 맞아요, 아니었어요? 예, 하여튼 1805님 동반자라니까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들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8537님 정답 콩입니다. 저는 지금 콩 심으러 가고 있습니다. 서리태요 했는데 느낌이 이게 조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소장님? 네, 진짜 같아요. 네, 진짜 심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콩 잘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4023님 정답 콩. 제 핸드폰에도 이게 있죠. 이걸로 라디오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찐팬이 아니신가. 네. KBS 그 라디오 청취하려면 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필 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네. 갑자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원래 있었는데요. 오늘 더 농도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 혹시 전화 받으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다 기분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고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